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너무 더워지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제 뭐 아이들 요즘에 산책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낮보다는 저녁에 또 산책을 많이 하시고 산책하고 안 하던 아이들이 또 산책을 하게 되면 또 갑자기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요즘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좀 질병 관련해서 많이 좀 이렇게 지루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해 봤냐면은 제목이 좀 재밌죠. 동물병원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필수 홈케어 꿀팁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아프고 어떤 질병이 생기고 꼭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와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에 좀 관리를 조금만 잘해도 병원에 안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말 그대로 아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실제로 안 아프면 아이들도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실제 집에서 이 정도는 하면은 병원에 올 수 있는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실제 그게 동물병원 진료비에 정말 필요할 때 진료비를 쓰는 게 훨씬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몇 가지를 제가 좀 고민 끝에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건 지금 제가 진료 중에 귀 청소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동물병원에 오는 그 진료의 상당 부분,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귀하고 피부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귀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질병이 생기면은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람도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비염이라든지 이렇게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곳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자꾸 재발이 되고 관리가 또 안 되고 뭐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음식이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 또 다시 분비물이 또 염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반복된 패턴이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가는 그 내원 빈도도 올라가게 되고 가면 갈수록 또 진료비도 자꾸 나오게 되죠. 뭐 한 번 갈 때마다 뭐 작게는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에서 어느 정도 홈케어만 가능하다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고 저희도 처음에 저도 귀 청소를 할 때 처음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귀 청소를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귀 구조만 조금 알아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말을 안 듣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귀 청소를 처음 해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귀병이 있는 아이들은 귀 청소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귀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귀 청소하기 더 힘든 거예요. 따라서 귀병이 없을 때 이제 귀를 관리를 평소에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나 받을게요. 저희 집 강아지가 귀 청소하는 걸 갖다 대기만 하면 도망가요. 억지로 잡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너무 질문이 많아요. 진료할 때도. 물론 꽉 잡고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 귀 청소가 평생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꽉 잡고 하면은 아이도 스트레스고 보호자도 스트레스예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아이한테 긍정 보상을 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툴이 필요합니다. 귀 청소를 하면은 맛있는 걸 준다든지, 귀 청소할 때만 주는 간식을 준다든지, 아이가 특히 귀 청소를 싫어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귀 청소할 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청소하면 이렇게 맛있는 게 입에 들어와. 결국에는 먹는 걸로 좀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떤 후각 자극이라든지 어떠한 맛에 대한 어떤 순응도가 특히 교육의 어떤 학습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애기랑 똑같죠.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 보상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그 기간을 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는 게 가장 쉬우니까. 이 아이는 제가 귀 세정제를 이렇게 넣고 있죠. 그리고 귀 세정제를 흘러나오지 않게 손으로 잠깐 막고 쭉 붙죠.
귀를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 세정제를 넣고. 이 아이는 좀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두 명이 잡고 하니까 좀 편하긴 한데 어쨌든 집에서는 혼자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면봉을 지금 제가 쓰고 있죠. 이게 이 정도는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귀 구조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귀 구조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하고 다르게 귀 구조는, 강아지는, 사람은 이게 이제 고막이라고 보시고, 사람은 이렇게 수평한 귀 구조를, 이도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면봉을 쓸 때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면봉을 닦아내죠. 근데 강아지는 이도가 이렇게 기역자로, 니은자로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니은자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면봉을 넣어도 염증이 대부분 많이 생기는 이 수평한, 우리 사람의 귀 이도처럼 수평 이도에 대부분 염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봉으로 아무리 닦아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세정제를 충분히 넣어줘서 이 안에 수평한 귓구멍에 있는 염증이나 아니면 귀지를 충분하게 녹여주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면봉을 그냥 계속 닦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염증을 계속 밀어넣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귀 세정제를 충분하게 일단 넣어줘서 귀지가 녹는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가 너무 아파하고 너무 긁고 그 다음에 막 터는 게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귀 안을 평가를 하고 하는 게 좋지만, 귀병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아이가 귀를 크게 뭐니 불편해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충분하게 귀 세정제를 안쪽에 부어줘 가지고, 대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은 보호자분들이 귀 세정제를 넣고, 당연히 귀 세정제가 강아지들은 귀에 들어가면은 본능적인 이물감 때문에 막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털어내면은 귀지가 녹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최소 한 20초 정도는 귀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약간 문질문질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귀지도 귀 세정에 녹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털어내지 않게 귀 세정제를 넣은 다음에 귀를 좀 이렇게 잡아서 문질문질 해주면은 귀지나 아니면 염증이 흔들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데 훨씬 수월한 그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호자분께서 그 면봉을 사용해도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집에서 뭐 겸자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땐 병원에서는 겸자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솜을 이용해서 하지만 집에서는 실제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게 면봉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봉이 이렇게 뭐 나무 면봉이든 플라스틱 면봉이든 상처가 나지 않는 표면이 약간 미끄럽고 매끈매끈하다면은 가벼운 면봉을 정도 쓰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면봉의 용도는 귀의 안에 분비물을 닦아내는 용도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귀지의 색깔을 평가하기 위해서 넣었다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 번만 넣어줘도 귀 안에 넣은 귀 세정제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귀지가 색깔이 만약에 어두운 갈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검정 색깔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그렇지 않고 특별히 뭐 빨갛거나 이러지 않고 갈색 분비물이 나오지 않고 하면은 정기적인 귀 세정제를 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추천드리는 보통 귀 청소의 간격은 보통 목욕할 때 하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이들이 목욕하는 기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 정도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 정도 귀 세정제를 충분하게 넣어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에 닥스훈트는 귀에다가 약을 날마다 넣어주어야 하나요? 귀약이라고 하면 아마 귀 세정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귀 세정제는 어떤 소염 성분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귀지를 녹여주는 성분이고, 맨날 해주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귀병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분하게 부어서 한 20초 정도 안에서 녹을 시간을 준 다음에 스스로 털어내게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온 거는 화장솜이나 아니면 면봉으로 가볍게만 닦아주시면은 정상적인 귀를 유지해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귀를 이렇게 귓구멍을 보고 귀 세정제를, 이 아이는 보시면 싫어하죠. 집에 있는 애들 대부분 이럴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경우 아는데 잘 안 하는 경우도 제가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귀 세정제를 어느 정도 넣으시냐면은 내 눈에 충분히 보일 때까지 듬뿍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수평한 2도까지 충분하게 귀 세정제가 들어가지 한두 방울 이렇게 살짝 넣으면은 귀지가 녹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 귀를 깔때기라고 생각하시고 깔때기 쭉 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충분하게 넣어주시고 아끼지 말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닦아주시고 털지 않게 바로 털면은 귀지가 녹는 시간이 없다 그랬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귓병을 첫 번째로 넣은 이유가 이제 귀 청소하는 방법을 처음 넣은 이유가 실제 귓병이 가장 병원에서 많이 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실제 귀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사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은 아니지만 꽤 많은 보호자분들이 귀 진료로 인해서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치료를 받으면 또 증상은 좋아지는데 관리가 또 안 돼가지고 재발이 잘 돼가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악순환 되는 거죠.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에 와서 케어를 받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꾸준히 그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늘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 먹고 좋아지면은 뒀다가 귀 청소 안 하고 뒀다가 나중에 또 증상이 재발하면 이미 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질병은 진행이 된 거죠. 또 와서 치료를 하면은 그만큼 또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진료비도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물병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케이스는 귀나 피부나 뭐 관절, 뭐 눈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증 질환인 심장병이라든지 콩팥 질환이나 아니면 뭐 종양이나 뭐 간 쪽 질환 이런 거는 정말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떤 퇴행성 질환은 당연히 관리를 해주셔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귀라든지 아니면은 눈앞 관리라든지 아니면 발바닥이라든지 아니면 항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것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홈케어를 좀 노하우를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좀 습득을 하시면은 많은 그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귀 청소 귀약을 바르고 또 닦아주어야 하나요? 귀약을 넣고 나서 바로 닦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제가 귀를 아주 큰 깔때기라고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귀 안에다가 충분하게 귀 세정제를 넣고 귀약을 넣고 한 20초 정도 이렇게 털지 못하게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래서 귀를 주물주물 해주면은 한 20초 정도 있다가 아이를 놓으면은 아이가 이물감 때문에 막 털 거예요. 털고 나면은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분비물이나 이런 거는 그냥 화장솜으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면봉을 한 번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뭐 귀지 색깔이 많이 나쁘지 않다면은 그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귀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면봉을 넣었을 때 애들이 깨갱거리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귀 안은 보시다시피 구조를 잠깐 보면은 면봉을 아무리 넣어도 고막이 다치질 않습니다. 꺾여 있기 때문에 면봉이 들어가는 깊이는 이 수직한 2도까지만 들어가고 어떤 귀지 색깔이라든지 어떤 수분을 좀 제거하는 의미에서 면봉을 쓰는 거지 많은 주 염증의 원인이 되는 수평이도에 있는 염증을 면봉으로 닦아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면봉을 넣었을 때 아이들이 놀란다고 하더라도 고막이 다칠 일은 없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는 데까지만 넣어주시고 딱 걸리는 데서 다시 면봉을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담대한 보호자분께서 병원에서 날마다 넣어주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귀 청소가 이제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귀가 어떤 그 지속적인 관리가 좀 짧게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는 아이들의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매일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귀병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귀병이 별로 재발이 안 되고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홈케어 방법이니까 만약에 귀에 질병이 있거나 하면은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귀 청소 간격이나 이런 거를 좀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오늘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귀 청소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발톱 정리예요.
발톱 정리,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항문낭이라고 해서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문낭 관리도 평소에 해두시면은 아주 그 여러 가지 이점이 많고, 네 번째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눈 앞에 강아지들은 털이 자라죠. 그 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그 털 관리만 잘하더라도 눈곱이나 눈병이라든지 이런 2차적인 질병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보호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치아 관리입니다. 양치질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만 할 줄 알아도 저는 병원 관리를 정말 현격하게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이건 어떤 사진이냐면은 아이의 발바닥이에요. 우리 아이의 발바닥을 직접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이제 이렇게 아이의 발바닥에는 털이 이렇게 많이 자란다는 거를 항상 보호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털이 자랐을 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서 발바닥에 있는 털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털을 제거를 하는 거를 영상을 찍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발바닥, 앞발바닥이거든요. 집에 작은 클리퍼 같은 거를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가위를 쓰지 마시고 대부분의 클리퍼가 발바닥에 있는 털을 제거하더라도 살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상처를 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그만 클리퍼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깨끗해졌죠. 제가 일단은 결국에는 구조를 알아야, 강아지 발바닥이고 고양이 발바닥입니다. 보시면은 강아지는 요 앞에 이렇게 발바닥 보시면은 검정색 패드가 있죠. 이 가운데 부분에 두툼한 패드가 있고, 이 두툼한 패드가 체중을 상당 부분 많이 싣고 중요한 패드고, 여기에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아이들이 불편해해요. 다리를 저는 애들도 있고. 따라서 이 발바닥에 털이 자라면은 아무래도 습해지기 쉽고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염증이 생기면은 패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리고 또 발바닥 털을 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큽니다. 마찰력을 올려줘야 관절에 부담이 덜 되고 관절의 2차적인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집에서 질문에 하나 올라오신 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할게요. 민채블리님이신데, 발톱을 집에서 잘라도 될 거예요. 발톱은 집에서 잘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자르면 오히려 애들이 더 트라우마예요. 집에서 한 개씩만 자르세요. 하루에 다 자르지 마시고. 자, 이 발바닥의 구조를 이렇게 보셨죠. 고양이하고 강아지와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저렇게 패드 사이에서 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패드에 있는 사이사이에 있는 털이 자라는 거를 좀 우리 면도하듯이 깔끔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털 되게 많죠. 여기가 패드고 이 사이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막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을 만지고, 패드에 직접적으로 클리퍼가 닿더라도 이 작은 클리퍼들은 그렇게 상처가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이사이에 좀 밀어주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양말 신고 마루에서 걷다가 양말을 벗고 마루에서 걷는 그런 마찰력이 생겨요. 패드가 바닥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면서 양옆으로 발이 벌어지지 않게 되고 중력 방향으로 체중이 확실하게 실리면서 중요한 근육들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관절이나 무릎에 특히 어떠한 변형이라든지, 특히 가장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게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운 바닥이거든요. 따라서 특히 뭐 뛰어내릴 때라든지 이럴 때도 양옆으로 다리가 벌어지거나 슬립되거나 이런 게 확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확률도 훨씬 줄어들게 돼요. 따라서 관절 질환을 예방을 하고, 또 발가락 사이에 어떠한 습진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가려움이라든지 어떤 지관 사이의 습진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발바닥 패드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는 발털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간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아이들마다 발바닥의 사이에 그 털의 양도 또 다르고 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빨리 자라는 애들은 또 자주 밀어주시고, 만약에 밀었을 때 유난히 아파한다든지 특정 발을 많이 아파한다든지, 아니면 밀었을 때
발가락 지간 사이가 너무 빨갛게 부어 올라 있다든지 아니면 진물이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때는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인 패드가 있고 앞에 작은 패드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털들을 사이사이에, 요 사이에 대부분 이제 피부병이 많거든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저 사이를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것만 해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병들을 거의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발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목욕하기 전에 한다든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매일, 저건 매일 할 필요 없고 털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해주는 거니까 뭐 목욕하기 전에 해주고 나서 목욕을 깨끗하게 해서 발바닥 사이도 보호자가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발을 많이 핥는 애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간 사이에 곰팡이 감염이나 이런 게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곰팡이 감염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발바닥 털을 항상 짧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루밍 스웩 님이신데, 강아지 미용사시네요. 강아지 귀털은 위생상 꼭 제거를 해야 하나요? 귀털을 제거하면 긁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귀털이 너무 많으면 뽑아야겠죠. 하지만 귀병이 있는 상태에서 귀털을 뽑는 것은 아주 쥐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코털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털 그냥 뽑으면은 엄청 아프죠. 그리고 뽑고 나면은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혈관이 자극이 돼가지고 충혈이 생기고 해요. 하지만 뭐 정상적인 피부나 코나 안쪽 점막에 크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뽑고 나서 대부분 좀 가라앉긴 하지만, 귀병이 있는 애들, 특히 시쭈라든지 코카스파니아라든지 아니면은 슈나우저 같이 귀털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귀털을 한번 뽑고 나면은 귀 염증이 있으면은 그게 확 커져요. 따라서 귀털을 뽑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귀털을 좀 어느 정도 가위로 좀 잘라낸다든지, 그리고 자르더라도, 뽑더라도 뽑고 나서 귀 세척을 잘 해준 다음에, 귀 세척액 자체가 기본적인 약간의 산성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귀털 뽑아서 혈관 부어있지 거기다가 산성액 넣고 나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귀가 엄청 염증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귀 청소를 하고 나서도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점막에 도움이 되는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도포를 해줘야 귀가 좀 안정화가 돼요. 가렵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귀털을 뽑고 나서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귀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아니면 귀 밑에 너무너무 긁어가지고 미용하고 나서 귀털 뽑고 나니까 귀를 긁을 수 없으니까 귀 밑을 엄청 긁어서 귀 밑에 상처가 막 나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죠. 따라서 귀털을 뽑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한테 말씀을 좀 드리시는 게 낫고, 하고 나서 너무 가려워하거나 하면은 귀 안을 거미경 평가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게 결국에는 외염이 있기 때문에 더 가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영상을 제가 볼게요. 이건 아까 본 거구나. 자, 그래서 아까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그 발바닥 털을 미는 기본적인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집안 구조의 특징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펫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막 미끄러질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산책도 많이 하고, 또 그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키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우리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마루바닥이 대부분이고, 또 대리석이 있다든지 다 미끄러운 바닥이죠. 그리고 산책을 외국보다는 좀 덜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소파에서도 뛰어내리는 곳에 뭐 이렇게 풋패드라든지 카펫이 없으면은 더 뛰어내릴 때마다 뭔가 이제 어떤 관절 쪽 이벤트가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게 슬개골 탈구죠. 따라서 이런 어떠한 이벤트적인 거를 최대한 줄이고 어떤 관절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바닥 그 패드 사이에 어떤 털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봤고, 그 다음 영상 볼게요.
이거는 어떤 영상이죠? 발톱을 자르는 겁니다. 발톱을 보고 작은 발톱깎이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긴 하지만 발톱을 자르는 거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겁을 내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톱을 자르다가 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실제 발톱 자르다가 피가 나면 또 많이 납니다. 그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보호자분들은 뭐 말 그대로 애를 들고 뛰는 거죠, 병원에. 왜냐하면 지혈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피의 양도 많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의 발톱은, 강아지의 발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발바닥이고 발톱이 이렇게 있겠죠. 발톱으로 가는 혈관이 있어요. 근데 혈관보다 보통 발톱은 조금 더 앞쪽까지 자라고, 우리가 잘라야 되는 범위는 요 혈관 앞쪽까지예요. 혈관을 잘라버리면은 피가 당연히 나게 되는 거고, 우리 손톱처럼 생각을 하셔도 저는 뭐 어렵지 않다고 봐요. 손톱이 이렇게 있을 때 손톱이 우리가 보이는 핑크색 앞쪽까지만 우리가 손톱을 자르죠. 너무 짧게 자르면은 상처가 나고 아프고 쓰라리고 하잖아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구조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혈관의 색깔은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핑크빛 앞쪽까지 그냥 넉넉하게 자르시고, 뭐 물론 핑크빛까지 자른다고 하더라도 피가 좀 안 난 애들도 있지만 피가 한 번 나면은 보호자분들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핑크빛 앞쪽까지 살짝 각을 낸다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발톱 색깔이 대부분 아이들은 흰색이지만 검정색 발톱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혈관이 아예 안 보이죠. 저희도 안 보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정말 끝에 각을 내주시는 것이 가장 낫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발톱을 자르는 가장 주 목적은, 발톱이 이렇게 길었을 때 발바닥보다 발톱이 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톱이 휘게 되겠죠, 발바닥에서. 따라서 발톱이 휘게 되면은 발가락 관절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발톱하고 발톱이 나오는 살 사이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바닥에 손에 닿을 때마다, 책상에 닿을 때마다 손톱이 자꾸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톱이 나오는 살의 어떤 기시점하고 그 손톱 사이가 약해지면서 거기에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중에 어떤 심한 경우에는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발톱이 빠지기도 하죠. 따라서 발톱은 짧게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바닥하고 평평한 위치 정도 서 있었을 때, 요거보다만 조금 올라가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산책을 매일 하는 애들은 발톱을 안 자르는 애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매일매일 마찰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발톱을 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톱을 굳이 안 잘라도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대형견들은 더 많죠. 물론 안쪽에 며느리 발톱이 있는 아이들은 잘라줘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산책을 매일 시켜주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톱이 자연스럽게 갈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톱에 대한 이슈가 생기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안전한 발톱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발톱을 잡고 핑크빛이 여기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앞쪽까지만 살짝 잘라주시면 돼요. 작은 발톱깎이로 살짝 잘라주시는 거예요. 많이 안 잘랐죠. 보시면은 이렇게 각만 낸 거예요. 이렇게 살짝 각만 낸 거고, 요 앞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발톱을 이렇게 보고 앞에 혈관이 이렇게 살짝 핑크빛이 도는 그 앞에서 좀 날카로운 부분만 살짝 각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잘 자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잘랐는데 피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오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그럴 경우는 저는 일단은 이 발톱이 잘린 위치, 우리 사람도 피가 나거나 뭐 어떤 쪽으로 뭐 그 상처가 나면은 뭔가 이렇게 덮잖아요. 발톱이 잘린 단면을 화장솜이나 휴지로 일단은 이렇게 살짝 꾹 눌러주세요. 대부분 한 1분 정도 누르면은 지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지혈이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혈이 그래도 자꾸 나오려고 한다든지
조금 지나면 또 다시 혈관의 압력 때문에 또 약간 한두 방울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혈제 파우더를 병원에서 발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너무 짧게 깔지 마시고 각만 내주시고 발바닥보다 발톱이 조금 위로만 수평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와 있으면 된다. 이런 기준으로 요 끝에만 살짝 각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거를 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바닥에 보다 이제 발톱이 길어지기 때문에 발톱이 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적으로 발가락 관절 질환도 생기게 되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말 그대로 꺾이게 되기 때문에 이 발톱이 빠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발가락의 관절이 안쪽으로 자꾸 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차적인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고 또 심한 경우는 고양이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강아지도 있습니다. 발톱을 계속 안 잘라줘 가지고 발톱이 이렇게 휘어서 발바닥까지 파고든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정말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특히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케어가 조금 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대부분 발톱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통증이 없지만 이게 살을 파고들 때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 아프죠. 우리 사람을 치면은 발가락 발톱, 엄지발톱의 어떤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그런 통증의 아이들한테는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발톱 관리를 평소에 잘 해줘야 아이들이 이런 2차적인 상처나 염증 그리고 2차적인 관절 질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방법만 살짝 보여드렸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다 자르는 것보다는 특히 발톱 자르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에 한 개씩만 자르라 그래요. 발톱이 뭐 4발이 있고 이게 하루에 한 개씩만 잘라도 한 달 자를 거예요. 한 3주 이상은 자를 거예요. 근데 이제 발톱을 자를 때도 대부분 아이들이 발끝을 만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긍정 보상을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고 발톱을 자를 때만 주는 간식을 따로 정하시면은 아이들이 이거를 간식을 먹기 위해서 조금 참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게 돼요. 따라서 발톱만 그렇지 않고 평소에 아무 관리를 안 했다가 뭐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와가지고 발바닥 털을 밀고 발톱을 자르고 귀 청소를 하고 이러면은 그 아이는 완전 트라우마가 됩니다. 우리 사람을 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했다가 뭐 2주 만에 우리 갓난 애기를 치면은 병원에 가고 2달 만에 병원에 가서 막 귀 청소하고 발바닥 관리하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렇게 그 평소에 자꾸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 나중에 아이의 관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생 관리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질문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잠깐만요. 강아지들이 햇빛을 안 받다가 햇빛을 받으니까 몸에 점 같은 게 생기는데 괜찮을까요? 물론 아이들도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좋지 않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게 햇빛을 한두 번 받았다고 몸에 멜란색소가 뭐 갑자기 어떤 그 안 보이던 게 보이거나 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 피부에 색소 침착이 만약에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이 생기기 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그럴 경우는 피부 자체의 질환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이의 어떤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특히 코티솔 호르몬 같은 거를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귀 청소를 빈구 누나 귀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줘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귀병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저 약을 싫어하면 그냥 휴지를 넣어서 닦아줘도 될까요? 그냥 휴지를 넣어서 닦는 거는 저 추천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귀 세정제를 넣어서 귀 청소하는 주 목적은 정상적으로 귀지를 좀 제거를 해주는 목적이고 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지를 아까 아무리 넣어도 수평한 2도까지는 도달이 안 돼요. 따라서 귀 세정제를 충분히 넣어서 귀지를 녹인 다음에 털어서 나오는 거를 휴지로 가볍게 닦아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러블리원 보호자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양치가 어려워서 객검에 치약 묻혀주는데요. 예전에 엄마가 준 갈비 먹고 송곳니 묻어있는 갈색이 칫솔로 안 없어져요. 더 생기지 않아요. 내사인데 스케일링 해줘요. 스케일링은 치아 관리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스케일링은 치석이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람 치석 조금만 생겨도 이거 엄청 시리잖아요. 우리 보호자분 눈에 보일 정도의 치석이 있다면 우리 아이도
이 치아 시림이라든지 치통이나 치은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은 내 눈에 보일 정도의 치석이 있다면 반드시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멍멍이도 수영시킬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멍멍이 지난번에 제가 수영 관련해서 재활치료할 때 수중 러닝머신이나 어떤 수영에 대해서 언급을 말씀드렸는데 수영시킬 때 모든 아이들이 수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물에 딱 던지면은 TV나 영화에서는 되게 잘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형견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물을 너무 좋아하지만 물을 평소에 접해보지 않는 아이들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나중에 수영을 더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고, 나이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심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비만견이라든지 평소에 기관 협착증이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수영을 시킬 때 조금 조심해서 처음에 필터링 기간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아이들도 얘네들은 준비 운동이라는 게 좀 딱히 없잖아요. 어느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고 수영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몸에 차가운 물을 접하기 전에 말단부터 물을 조금씩 이렇게 어느 정도 축축하게 이렇게 적셔 주시면은 아이들도 거기에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놀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영장에 들어간다든지 수중 러닝머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처음 수영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호자가 옆에서 좀 잡아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 필터링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러블리원 보호자가 질문 주셨는데, 귀가 쫑긋해서 보기에도 한 번도 귀 청소를 안 해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다고 하니 안 해도 되겠죠. 깨끗할 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홈케어는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사람도 면봉으로 귀를 제거를 하고 귀에 어떤 귀지가 많이 생기거나 하면 면봉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제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귀 모양이 물론 서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귀병이 생길 확률이 적고 통풍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혀 있는 아이들보다는 귀병의 확률이 낮겠지만 계속 귀지는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귀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많이 가려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귀 세정제를 넣어서 충분하게 깨끗하게 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항문낭 관련해서는 질문이 제가 하나 그 뒤에 영상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까 고양이 발톱이거든요. 보시면은 발톱이 이렇게 있죠. 고양이는 조금 더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하고 한 45도 각도,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바닥이 닿는 면하고 수평을 지었을 때 발톱이 조금 올라와 있는 정도까지만 자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핑크색 앞쪽까지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핑크색이 바짝 꼭 자를 필요가 없어요. 뭐 발바닥에 있어서 그 발톱이 뜨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그건데 항문낭 관리죠. 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병원에서 실제로 짜고 있는 겁니다. 휴지를 제가 이용을 하죠. 왜냐면 냄새가 되게 고약하거든요. 약간 비릿한 냄새. 한번 몸에 닿으면은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반드시 저 항문낭액이 보호자들 그 몸에 닿지 않게 그 휴지를 덮어가지고 짜주는 것이 중요하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하기 전에 아이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은 보호자가 하기가 되게 수월해집니다. 제가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항문낭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4시하고 8시 방향에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복주머니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진 않죠. 겉으로 보이진 않고 이 그 대변이 나오는 항문 양 옆으로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 그래서 따라서 항문낭을 짜실 때는 항문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항문 밑에 4시하고 8시 방향에 이렇게 복주머니 같이 있다고 느껴주셔가지고 그거를 꾹 눌러서 그 항문낭액이 항문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뭔가 이렇게 종기를 짤 때 종기를 누르지 않고 종기 옆에
어떤 살을 눌러가지고 종기를 터트려서 나오게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문을 중심으로 4시, 8시 방향 좀 밑에 부분을 꾹 눌러서 항문으로 나오게. 그러면 이제 복주머니 같은 항문낭액이 항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항문이 여기 있죠. 지금 제가 만진 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만진 위치, 여기 항문이고, 여기하고 여기 이제 항문낭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만진 데가 여기하고 여기가 항문낭 위치예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이미지화 시키고 거기를 휴지로 감싸고 꾹 눌러주는 거죠. 꾹. 처음엔 애들이 싫어합니다. 지금 만진 데가 항문낭이에요. 항문이 여기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고, 이것도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 보호자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약간 비린내가 나는데, 저게 뭐 어떤 아이들은 대변을 눌 때 정상적으로 항문낭이 섞여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짜지 않아도. 어떤 애들은 안 짜면은 항문을 가려워서 엉덩이를 끌고 다닌다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차는 애들도 있거든요. 또한 어떤 애들은 항문낭 염증이 한번 생겼던 애들은 특히나 더 그 부분을 만지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항문낭에 염증이 생기면은 재발도 잘 되고 수술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항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통증이 느끼기 때문에 뭐 변비도 생기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반응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항문낭에 문제가 안 생겼을 때 정기적으로 짜주면은 항문낭에 염증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에 통증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항문 주위를 만질 때도 되게 편안해 합니다. 질문을 하나 받을게요. 애선 K 보호자분, 푸들인데 아기 때는 털이 거의 안 빠졌는데 3살 이후부터 털이 빠지기 시작했고 아토피도 그때 찾아왔어요. 지금 6살 여아인데 지금 털 모량이 많이 줄고 여전히 털이 잘 빠지고 있어요. 집에서 아빠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황인데 그 영향이 클까요? 물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강아지들도 탈모가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는 어쨌든 푸들이고 그 다음에 아토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피부 패턴 자체가 탈모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6살 정도 됐으면은 여전히 털이 많이 빠진다면은 반드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의 어떤 모량은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의 수치라든지 또 뭐 드물긴 하지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코티솔의 수치가 변화가 생기면은 모량이라든지 이런 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피부병이 심하지 않는다의 전제하에 호르몬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가지고 호르몬의 어떠한 불균형이 있거나 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모량이라든지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펜데이 보호자님이 4시, 8시 방향으로 아무리 짜도 안 나와요. 병원 가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팁을 그래서 이게 제대로 꽉 누르지 못해서 그러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위치가 이게 항문이고 옆인데, 항문 옆을 바로 누르는 것보다는 항문보다 조금 더 이게 좀 손가락을 벌리고 좀 깊숙이 누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깊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꾹 누른다는 보다도 이렇게 항문을 쭉 올린다는 느낌으로 스퀴즈를 쫙 하시면은 항문낭이 쭉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눌러야 돼요, 지금. 생각보다 꽉 누르죠. 꼬리를 잡고, 왜냐면 이렇게 밀면 앞으로 아이가 밀리기 때문에 항문낭이 안 잡혀요. 여기입니다. 그걸 꽉 누르는 거예요. 꽉 여기를. 네. 그래서 이걸 몇 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러블리원 보호자 항문낭을 꼭 짜줘야 되나요? 항문낭은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짜주시면 좋겠지만, 항문낭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도 대변이 나올 때 항문낭이 자연적으로 섞여 나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짜 보셔가지고 아이의 항문낭이 나오는 그 양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짤 필요는 없는데 목욕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손에 좀 습관화 되신 보호자분들은 충분히 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처음에도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 보상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항문낭을 자주 안 짜본 애들은 그거 역시 되게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항문낭을 짤 때 주는 맛있는 간식을 따로 정하셔서 그거는 대신 다른 상황에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항문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발톱이라든지 발톱 자르는 거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발바닥 털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리고 귀청소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떠한 그 매일 자주 해야 되는 행동 패턴인데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홈케어는 반드시 보호자분이 어떤 그 긍정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민감도의 역치를 낮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거로 생겨서 오는 질병이 이것 때문에 왔을 경우에 병원에 와서 아이들이 손쉽게 더 케어하기도 편하고 평소에 귀 관리라든지 발바닥 관리라든지 발톱 관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안 되면은 나중에 그거와 관련된 질병으로 왔을 경우에 매우 싸나워진다든지 이렇게 아이들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자주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하고 더 친해지고 아이들도 집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병원에 와서 굳이 꼭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렇게 습관화 시키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한 번씩만 더 보여드리고 치아 오늘의 제가 이제 치아 쪽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치아는 다음번에 제가 준비해서 하고 영상을 귀청소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많이 붓죠. 생각보다 많이 부으셔야 됩니다. 쭉 부어가지고 쭉 큰 귀청소 깔때기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하게 많이 부어서 이 귓구멍 밑을 문질문질 해줘서 귀지를 녹는 시간을 20초 정도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귀의 모양은 이렇게 니은자로 생겼으니까 면봉에 들어가는 데까지만 딱 넣으시고 면봉에 넣었을 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귓구멍에 어떤 그 고막은 안쪽 깊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해박적으로 닿지 않습니다. 자, 발바닥 털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털 이 정도 있고 가장 큰 패드 앞쪽에 있는 에서 올라오는 털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마찰력이 올라가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피부병 생길 확률도 훨씬 줄어들고 자, 그 다음에 발톱은 혈관이 보이는 앞쪽까지만 가볍게 각을 내준다. 한 45도 각도로 해주시면 되고 딱 아이들이 섰을 때 발톱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만 되면은 가장 아이디얼합니다. 자, 항문낭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항문낭은 항문 4시하고 8시 방향에 좀 깊숙하게 있으니 항문 밑으로 좀 깊게 손가락을 엄지하고 검지를 넣어서 쭉 밀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짜주시면은 항문을 통해서 항문낭액이 나오게 되고 냄새가 좀 안 좋으니까 이제 목욕을 할 때 한다든지 반드시 휴지로 덮어가지고 항문낭이 튀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결국에는 보호자가 케어를 해주고 하면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고 꼭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호자가 관리를 하다 보면은 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다른 거는 귀털 뽑을 때 그냥 뽑나요? 아니면 무슨 약을 넣고 파우더 같은 것이 있긴 한데 파우더 같은 경우에 만약 귀병이 있거나 하면은 그거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귀털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집에서 다 뽑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뽑으시고 그 귀털을 뽑을 때는 그 파우더가 귀병이 없다는 전제하에 소량을 쓰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통증이 좀 덜하고 쉽게 뽑히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2주 있다가는 제가 치아 관리라든지 또 보호자가
아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